책상 위에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보는 세 번째 서랍입니다. 맞지. 아닌가? 지난주에 열었나? 제가 왠지 드르륵 탁 이런 효과음을 이군이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드르륵 탁 이렇게 열 때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효과음 있으면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시즌 2가 됐는데 서랍 열리는 소리 말이죠?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좋은 의견이었어, 진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 영화편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김종관 감독의 종로 3부작이라고 불리는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아무도 없는 곳 중에서 최신작인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종로 3부작?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왜 종로 3부작을 하냐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배경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영화로 뭘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서울에 관련된 영화를 찾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실 이 영화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이 김종각 감독의 영화의 특징이 약간 걸어요. 무조건 걷고 그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잔잔한 영화여가지고 종로 3부작이라고 사람들이 별칭을 불렀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진짜 왠지 걷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예요. 되게 좀 소소한 그런 걸으면서 약간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인가? 그럴 수 있죠. 한번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막 최신작을 막 개봉날 찾아보고 막 명작 중에 안 본 영화 없고 막 탑5 막 이런 거 다 챙겨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되게 그냥 어느 감독의 팬이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영화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얕은 편이고 그저 평범하고 심심할 때 그냥 무언가 보고 싶을 때 그런 킬링타임용으로 영화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취미가 있지도 않는데 딱 하나 저는 영상미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영상미. 네. 영상미가 아름다운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도 있고 그러면 그 신카이 마코토도 좋아하겠네? 뭐 그렇다고 엄청 예술 영화를 본다는 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스토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감독. 너무 그런가? 약간 까다롭죠. 맞추기 힘들지 않나요? 약간 근데 어느 정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고 약간 명대사가 중간중간 탄성을 되게 자아내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미니홈피에 영화 캡처를 이렇게 4컷 정도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명대사 이렇게 자막 그렇게 붙여가지고 올리는 폴더 있으셨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캡처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글씨 그치. 예쁜 걸로 쓰고. 그치. 그런 건 꼭 폴더명이 영어로 무비여야 되고 약간 그거는 전체 공개야. 이것만큼은 내가 전체 공개로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걸 또 핸드폰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친구들 공유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들에서 빠지지 않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들이의 영화라던가 공들이는 뭐예요? 공들이라는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상미가 중심적입니다. 약간 독립영화 쪽을 많이 좋아하시나? 그렇죠. 뭐 보통 챙겨보는 영화관 가서 챙겨봐야 되는 뭐 영화는 뭐 그런 시리즈물이 아니라 약간 독립 영화를 챙겨보는 편이죠. 그게 또 발품을 팔아야 돼가지고 뭔가 이미지랑 매칭이 너무 잘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들 되게 엄청난 메이저 영화나 뭐 천만 영화, 조폭 영화, 범죄 영화 이런 거는 절대 선택되지 않거든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가? 없죠. 왜 없냐? 뭔가 있어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만한 그런 거는 올릴 수가 없어. 내 폴더에 허락되지 않는? 약간 취향을 좀 저격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약간 나만 알듯 말듯 모르게 나만 알아야 되는. 약간 전형적인 그 코리안 관종의 전형적인 특징 약간 아닌가? 홍대병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런 건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김종관 감독의 영화는 그 영화에 대한 그렇게 깊게 진심을 갖고 있지 않은 제가 보기에 아쉽다. 이게 미니홈피 시절에 그때 영화가 나왔으면 나왔다면 사람들에게 잔잔바리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더 약간 매니아 측이 생겼을 텐데 감독님은 나이가 그럼 좀 어리신 분인가요? 네. 77년생으로 많진 않으시구나. 네, 많지는 않고 근데 그래도 데뷔를 한 2000년대에 그 단편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폴라로이드 작도법이라는 6분짜리 거긴 또 정유미가 나오는데 진짜 극
신인일 때 나오죠. 정유미 그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에요? 그 정유미요. 저기 윤식당 정유미. 아, 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영화부터 약간 그 김중걸 감독의 특징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찾아본 거고 몰래 알고 있던 사실은 아니었는데 영화를 보시진 않았네. 네, 그거는 보진 않았어요. 저는 딱 이거 3개만 봤습니다. 이거 3개를 2번씩 봤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의 사진첩이 꼭 필수로 존재하면서 잔잔하게 입소문을 탔을 영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영상으로 봐도 좋지만 되게 이미지로 보기에도 좋은 영화예요. 한마디로 되게 그림이 좋은 영화? 그렇게 할 수 있죠. 솔직하게 나 이런 영화 좋아한다고 뽐내고 싶을 때 나 좀 마이너하다. 그런데 그림도 좋아한다. 근데 여기 명대사도 나온다. 나 이런 감성이다. 이런 걸 어필할 날 수 좀 있는 봐줘.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면은 그 분명에 되게 다 일상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크게 드라마틱한 소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묘하게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꿈속의 이야기인지 현실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연출을 주로 쓰고 이런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볼 건데 그런 식으로 약간 몽롱한 그런 분위기를 자낸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구는 전혀 이 3가지 영화 중에서도 본 적이 없으시죠? 없죠. 없기도 하고 몽환적이고 그게 뭔가 일상적인 스토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게 매칭이 좀 안 돼가지고 일상이랑 몽환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한 끗 차이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일상을 몽환적으로 보이게 하는 연출이 이게 들어가요. 그게 감독님의 약간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막 3부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시리즈물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얘기해 볼게요. 가시죠. 이 아무도 없는 곳은 2021년 3월 30일에 개봉작으로 올해 개봉을 했어요. 사실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 프로젝트 선정작으로 재작년에 개봉을 했어야 하는데 요즘 쿠시국 때문에 영화계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봉이 1년을 미뤄서 올해 개봉을 했고 관객 수는 다 그렇듯이 2만 명이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는데 그게 독립영화계에서는 좀 높은 편인가요? 2만 명이면? 네, 10,000명 넘어도 약간 일단 축하를 받는 그러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약간 아쉬운 성적이죠. 그거는 없죠. 손익분기점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프로젝트 선정작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원을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OTT 플랫폼 티빙에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연우진, 이지은, 문숙, 윤혜리, 김상호, 이주영 주연의 영화로 되게 익숙한 이름도 있죠. 아이유랑 연우진, 문숙 정도는 아시죠? 알죠. 그 정도는 있는데 윤혜리나 이주영 같은 신인의 이렇게 적절히 연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약간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아이유는 이 김중관 감독의 전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페르소나의 밤을 걷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 영화로 인연이 돼가지고 이 영화를 바로 이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이게 아이유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 오프닝 봤을 때 아이유 팬들도 이렇게 많이 봐서 그나저나 이만이 아니었나. 그런 거대 팬덤의 위력으로 그런 약간 내피셜이고요. 이제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소설가 창석이 주인공이에요. 연우진 역할이고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 사연을 통과해 나가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주인공 이제 시간을 잃은 여자 미영은 이지은 문숙 역이고 추억을 태우는 유진의 역할로는 신인 배우 윤혜리 그리고 희망을 구하는 성화 역할로는 김상호 배우 아시나요? 몰라요. 약간 조금 머리 까지고 약간 이제 딱 보면 인터넷 차트로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얼굴인데 그리고 기억을 사는 주은 역할로 이주영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 뭐 희망을 구하는 자 이거는 원래 있는 거야 지은 거예요? 이게 약간 이 영화의 소개에도 나오고 되게 메인 그 캐릭터 설명이에요. 원래 나온 단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4명과의 인물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창석은 이제 대화 사이사이에 이제 서울 곳곳을 혼자 걷습니다. 이럴 때 이제 걸으면서 서울의 곳곳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주로 종로가 나오는 거죠. 서촌이나 을지로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골목들이 나오는데
약간 변영주 감독이 방구석 일열이라는 프로에 나왔어요. 그때는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가지고 주제로 거기에 나왔었는데 이런 감독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해요. 김중관 감독의 영화는 공간을 판타지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 우리 진짜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공간인데 그 영화를 되게 판타지스럽게 찍는 거죠. 그 공간 자체를 판타지로 만드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진짜 영화를 딱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봐야겠네. 너무 기대 심해졌네. 너무 잔잔하게 봐야 되는데. 몽환적이지 않으면 해봐 한번.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던 특징이 그 종로구에 구석구석을 걷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나도 어딘가를 걷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적처 없이 목적지 없이 따라 걷고 싶은. 그래서 걷고 싶게 만든 영화다. 전에 그렇네. 최악의 하루는 주인공 은희가 서촌과 남산을 계속 걷거든요. 거기서는 걷고 뛰고 하다가 일어나는 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 네네. 더 테이블은 한 카페 테이블에서 등장인물들이 주구장창 대화만 하는 장면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 영화가 대화로만 이루어져요. 네네.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은 이 전작의 두 영화의 특징을 반반 섞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대화로 나가면서. 중간중간 걷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대화를 통과한 창석의 발길이 멈춘 곳은 서촌의 공중전화버스 앞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창석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과연 창석의 길 잃은 마음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큰 줄거리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큰 그냥 갈래만 넣은 줄거리고 그럼 첫 번째 시간을 잃은 미영과의 대화부터 나눠볼게요. 네.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 안 오래된 커피숍에서 미영과 창석과의 대화로 영화는 갑작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잃은 미영이라는 말이 약간 치매를 앓고 있는 걸 의미해요. 젊은데 약간 젊지만 치매를 잃은 본인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 어느 한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영은 진짜 언젠가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듯이 되게 아슬한 말투로 창석과 대화를 나눠요. 네. 막 창밖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되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뭐 시간, 늙어감에 대한 대화들이 차분하게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명대사를 나눕니다. 소설은 어차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왜 믿냐? 소설을 읽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앞에서 창석의 직업이 소설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설가인 창석은 그래도 잘 만든 이야기는 사람이 믿게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받아치는데 미영은 끝까지 가짜인 걸 아는데 왜 믿냐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 한 가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가 이거구나 하고 잠깐 영화를 멈추게 되었는데 이게 잠깐 두 번째 대화인 유진의 대화에서도 소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소설은 어차피 자신이 겪은 이야기인데 관점을 달리하면 소설이 되는 거라고 창석은 얘기를 하면서 소설도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 계속 이야기를 지어내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릴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건 이 영화를 보기에도 전에도 되게 종종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책들이 출판이 되고 뭐 콘텐츠가 나오고 이야기가 막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이구는 왜 혹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몰두하는 게 아닌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핑계긴 한데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쵸. 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공감을 하는데 저는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네. 근데 에세이라고 해도 마냥 사실이나 있었던 일만 적어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일기 같은 에세이는 또 너무 많고 그런 건 좀 거르는 편이긴 한데 작가의 시점으로 되게 부풀리거나 재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에세이고 저는 이게 소설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록을 해서 이야기를 남긴다는 거는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 그죠? 후세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자신의 편이 더 생기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작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뭐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나만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거기서도 이제 그 자체로도 위안을 받는 거죠. 공감대를 좀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동력도 얻고 그래서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순환을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되게 이어졌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저는 그 미영의 질문에 네. 답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영화로 돌아와서 언제인지 되게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대화를 하던 미영과 창석이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딱 이지은 배우에서 문숙의 배우로 바뀝니다. 아. 그러면서 카메라 시점이 반전이 돼요. 유리벽에 비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도한 연출들이 뭔가 기존의 김정관 감독이랑 조금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 되게 작은 반전 같은 영화 장치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저는 이게 전혀 모르고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왜 젊은데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했던 게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담담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변하죠. 문숙 배우의. 그래서 늙어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카페 내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또 김정관 영화의 특징인 정말 일상처럼 연출된 엑스트라들이 배경과 함께 쭉 훑어지면서 보여줍니다. 되게 바둑을 두는 노인이나 뭐 신문을 보는 노인이나 좀 늙은 카페의 주인을 찬찬히 보여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지은이 젊은 배우였을 때는 보여주지 않아요. 문숙으로 넘기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상 소음을 같이 넣어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며 인식하게 되는 바깥의 소리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다 녹음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소리 다. 막 접시 후녹음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뭐 달가락거리는 소리, 뭐 쿵하는 소리들이 배경에 되게 깔리면서 다른 테이블의 대화를 내가 그 안에서 영화 속에서 엿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 그런 이렇게 옆에서 진짜 옆에 테이블 무슨 대화하나 이렇게 엿듣는 그런 느낌을 되게 주면서 되게 그 묘하게 또 영상 연출은 꿈처럼 보이게 몽롱하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보여준다. 블러 그 처리하는 필터도 거야? 막 이렇게 넣고 그 진짜 그런 섬세한 배우들의 연기, 눈동자 돌아가는 거 막 그런 것까지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약간 특징이에요. 감독님이 그런 걸 좀 잘하시는군요. 그런 이제 연출적 장치들이 누군가의 일상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인 것처럼 제3의 관점으로 보고 듣게 만드는 영화여서 저는 그래서 약간 김정관 감독 영화를 찾는 것 같아요. 나의 일상이지만 나도 어쨌든 제3의 관점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 때려 부수고 끝나는 스펙타클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물론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킬링타임 좋아한다면서요. 저의 킬링타임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근데 되게 잔잔한 영화를 복잡한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영화를 봅니다. 멍 때리면서 되게 라디오 듣듯이 그냥 틀어놓고 저는 그래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영화들은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 어디를 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인가?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무슨 책 읽어주는 사람 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게 있거든요. 저 근데 그런 거 그거를 좋아해요. 오디오북. 잘 때 틀어놓고 자. 근데 맨날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들어. 왜냐면 자면서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맞아요. 틀어놓고. 그래서 잠드는 부분이 똑같아. 그 부분이 지루하거든. 저도 이거를 틀어놓고 잔 적도 있어요. 좋네요. 그렇죠. 이게 라디오 듣듯이 들을 수 있는 영화를 찾고 싶을 때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두 번째 유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추억을 태우는 유진과의 대화입니다. 추억을 태우다는 의미가 그 영화에서는 담배를 태우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진은 이제 과거 창석의 출판사 후배로 새로 출간할 예정인 창석의 출판 계약건으로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오랜만에. 그래서 창석과 서촌의 한 박물관에서 만나서 거리를 걸으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거 그러면 창석이라는 중심 인물이 있고 그 주위에 한 명씩 한 번씩 돌아가는구나. 그런 거죠. 첫 번째는 그 오래된 커피숍 앞에서 미영과의 대화를 하고 두 번째를 이제 이어져요. 근데 그 중간에는 또 걷는 장면도 나오고 이게 시간이 흐름은 있죠. 그래서 창석과 서촌의 한 박물관에서 만나서 거리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이른 봄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온도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있죠. 그 영상에서도 그게 오롯이 전해져 오는데 한겨울처럼 극한의 추위는 아니고 낮에는 좀 따뜻해. 햇볕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여전히 바람은 춥고 쌀쌀한 게 그죠.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어딘가 냉정하고 시니컬해진 유진의 말투에서도 그게 보이거든요. 약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데 추운 그런 느낌, 그런 추위. 따춥. 아시겠어요? 알죠. 왜냐면 그 나갈 때
그 외출할 때 코트 같은 거 챙겨 나가는데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코트가 필요 없어. 맞아.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또 코트를 입어야 되고 맞아. 그런. 해지면 바로 추워지고. 근데 그 유진 역을 맡은 배우가 정말 처음 보는 신인 배우였는데 네. 역할 캐스팅이 잘 된 건지 그 배우가 역할을 잘 소화한 건지 정말 찰떡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의 연기보다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혜리 씨. 네. 목소리 톤 되게 좋고.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담배를 태우면서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이었던 유진의 전 남자친구는 유독 한국의 추위를 힘겨워했는데 결국 겨울이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봄이 왔으니까 이미 전에 헤어지고 그 이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진은 그 이때 남긴 인도네시아 담배를 마지막으로 창석과 나눠 피면서 추억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유진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좋은 추억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창석도 어떤 추억을 태워보내는 같은 표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유진에게 해줍니다. 네. 그 이야기에 유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시니컬하게 웃고 마는데 왠지 저는 그 짧은 이야기가 유진에게 전하는 창석의 위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 확인을 하시고요. 아, 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야 이게?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아, 콘텐츠죠. 보시라고? 보시라. 저는 이것저것 다 까버렸는데 세분에서. 네. 아,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이군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군은 혹시 걷고 싶어지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감정 요 세 가지가 있나요? 걷고 싶어지는. 시간, 공간, 감정. 이럴 때 이럴 시간에 이런 공간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걷고 싶다. 기억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꺼내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우리 중고등학생 때 학교 조퇴하고 집에 가는 그런 게 좀 떠오르네. 학교 조퇴하고 집에 가면 뭔가 들뜨면서도 왠지 날씨도 좋고 그쵸. 그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낮에 남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지, 나 그지. 혼자. 나만 먼저 나오는 그 설레는 그런 게 좀 떠오르고 다른 거 생각해보면 왜 저희 학교 대학교 있잖아요. 네. 학교가 뭐 이거 뭐 자랑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캠퍼스가 산 속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나름 네. 그 예쁘거든요. 나름 그쵸. 예뻐가지고 거기 이제 낱낱은 제가 알기로는 통학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학교 바로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대학교라는 곳이 특징이 땅 시간이 끝나면 그 학교가 텅 비어버리잖아. 그죠? 그럴 때 주말이나 밤 되면 학교가 텅 비는데 그때 이제 저는 바로 앞에 살다 보니까 거기 종합 강의동 있죠. 그 산 속에 처박혀 있는 산장 거기 같은 정말 산이잖아요. 그 약간 기고 선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맥주 마시고 했던 그런 곳이 제가 걷고 싶은 곳이고 다시는 갈 수 없는 그리움의 감정이 조금 섞였겠네요. 그런 게 좀 남이 있네요. 이제 늙어서 못 가니까. 아, 이거는 요즘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낱낱은 뭐 없어요? 네, 저는 그 영화 속의 배경은 되게 아주 이른 봄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걷고 싶어지는 시간은 역시 여름 밤입니다. 여름 밤. 그렇죠. 한낮에 여기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는 저녁에서 약간 밤 사이에 그 시간. 되게 습하고 아, 또 빛은 약간 주황색 가로등이어야 돼. 음. LED 등은 안 되고 주황색 가로등, 옛날 그 가로등이어야 되고 약간 언덕길이 있어야 돼서 그 옆에는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종합강의동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너무 비슷한데? 그래. 그거 예쁘다니까. 그 동굴 같은 식물이 약간 정글처럼 무럭무럭 자라있고 이렇게 이런 공간을 산책하면은 아 진짜 여름이구나 하면서 그냥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남자씨. 그러니까 약간 최악의 하루 배경도 이거랑 비슷해요. 엄청 요즘 능소화가 되게 이쁘게 펴있잖아요. 그 메인 포스터도 그 능소화 앞에서 한예리가 풍선감을 이렇게 부는 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아마 그 포스터는 좀 유명해서 난 이군이 한번 보면은 아 이거였어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랑 되게 유사하네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닐까. 그치. 왜냐면 태어난 이래 내가 오롯이 만들어내는 건 없어. 진짜 모방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걷고 싶은 감정은 이것도 내 감정인가 싶지만 약간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보다는 저는 진짜 힘들고 고민이 많은 그런 때 인간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걷는 인간들은 약간 그런 고민이 있고 왜냐면 산책을 하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극을 받고 아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사실 나 걷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낱낱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잖아.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같은 유인원 종에서부터 이제 분파돼가지고 지금 현대 사람이 있는 건데 우리 조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뭐 몇백만 년 전의 사람 생각해 보면 걷는 것 자체가 그게 생존이거든. 일상이고 정착을 하고 한 다음에라도 어쨌든 뭐 사람들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고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내부에 어떻게 박혀있는 생존의 어떤 과정인 거지.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앉아가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걷는 게 좀 특이한 행동인 것 진짜 같은데 엉덩이가 무거워야 생존이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조상님들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 그런 DNA가 내려오나? 걷는 DNA. 근데 좋은 뭔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그쵸.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정리되고 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보면은 진짜 한국인들은 다 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럴 때 산책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걷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희망을 구하는 사진작가 성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김상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고요. 그 이제 중년이에요. 그래서 네. 좋은 일은 이제 다 지나갔고 천천히 하락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중년의 사진작가 성아는 창섭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말해요. 예전에 조금 알던 사이였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대뜸 그런데 아픈 자신 아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뜸 막 신비한 힘, 막 기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약간 사이비 아닌가? 의심스러울 사이비 느낌? 정도로. 왜냐면 사실 진짜 상식적으로 몇 년 만에 본 사이, 그것도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깊지 않은 관계의 사람에게 뭐 자신이 그렇게 처한 힘든 상황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그리고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영화가 아니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창석은 차분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말하는 사람도 약간 그 배우의 눈빛과 톤으로 되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을 바라는 그 사람 자체로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기 자체가 그냥 개연성이 되어서 받아들여졌는데 뭐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이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뭐 절망 끝에서 나오는 기적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주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내가 겪지 않으면 뭐 관심 갖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아도 어디에나 있는 일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1, 2년 전에 왜 모두가 구충약을 되게 신비의 약인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를 믿은 적이 있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진짜 다 끊어져가는 동아줄을 잡는 그 심정으로 그거를 보니까 약간 그거에 약간 공감이 되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성화는 스님에게 북쪽에서 귀인이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무작정 북쪽으로 걷던 중에 창석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부고 전화를 듣고 서둘러 카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성화에게 결국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은 거죠. 스님은 뭐 귀인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마음으로 성화가 늘 지니고 있던 게 있어요. 바로 청산가리 가루인데요. 그 품에 품고 있다고? 그 가루를 본의 아니게 창석에게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에게 일어난 작은 기적이 그 청산가리를 창석에게 두고 가는 일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고작 그게 청산가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북쪽에서 만난 기인인 청석을 만나가지고 그걸 살려준 거네. 그리고 소간의 이야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 희망과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대화였는데 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또 해볼게요. 네. 이군은 무언가를 상실한 적이 있나요? 상실하죠. 있다면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 극복하는지. 근데 이거를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감정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상실했다고 하지 않잖아. 저는 정말 상실했다고 칩니다. 그래? 자식 같은 걸 뭐 잃어버린 그런가? 그래서 저는 좀 인간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저는 주위에 네. 부모님도 다 그냥 건강히 살아 계시고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워낙 나이가 많았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좀 근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들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만약에 그런 걸 걷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시간을 바쁘게 쓰는 게 제일 방법이 아닌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는 뭐 바쁘게 막 쓸데없이 파일 정리도 하고 막 일기도 쓰고 하는 것처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쨌든 난나 덕분에 스스로 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아직 어리네요. 아, 진짜 그런 사람인데 약간 성장하고 약간 어른스러워지는 게 뭐 이런 순간들을 겪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약간 물건에도 상실감을 느끼는 소시민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네, 저는 되게 유진처럼 추억을 되게 회상하면서 극복을 하긴 해요. 근데 약간 그냥 물건에 빗댄다고 할게요. 사람을 빗대기엔 너무 슬퍼지니까. 진짜 막 당장에 막 받아들이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되게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뭐 울고 막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막 하나 뭐 진짜 이별한 것처럼 추억을 곱씹다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건에 뭐 진짜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저는 새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이 편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도. 저는 한 번에 거의 100만 원 단위의 가격이 있는 거를 잃어버린 적도 있고 막상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 그냥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오히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는데 작은 물건들 문고리라는 거? 그럴 수도 있고 문구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오래 지니게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이 정이 많이 들고 또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희소성도 생기고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소중해지는 그런 물건들은 솔직히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나만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봐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니어도 개인한테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 그런 걸 잃게 되면 그런 느낌 들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소중이를 잃어버렸는데 난리가 나지 이제. 근데 내 탓이면 내 탓만 하면 되잖아요. 남이 잃어버렸어. 아하, 빌려줬는데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진짜 전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소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근데 그렇게 막 그때 막 고소하고 싸우고 막 전쟁이어도 지나고 나면은 솔직히 물건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죠. 잃어버리고 것만 보이니까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러지만 사람도 잃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을 잃고 또 그 사람 잃은 사람에 대한 빈자리가 또 생기면 그때 느끼기 시작하죠. 미안함을.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비로 닿진 않겠지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지금은 멀어진 그분에게?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당신들에게 지금의 나는 매우 미안해하고 있다. 그때는 진짜 몰랐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이어졌어요. 이 상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했네요. 상실하고 나서. 그쵸. 저는 어찌어찌 이렇게 막 행복해로 돌리는 사람이고 어쨌든 어딘가 사라진 물건들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런 복잡해진 마음들을 어쨌든 대화를 이어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통과하면서 창석은 또 거리를 걷고 또 걷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바텐더 주은을 만나게 됩니다. 네. 주은은 기억을 사는 주은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약간 그 기억 상실증 이런. 근데 조금은 기억하지만 거의 없는 그 기억을 잃어버린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손님에게 기억을 술로 사는 게임을 권합니다. 이런 술집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진짜 시국이. 뭔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술집인데. 알아도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바텐더 주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아싸리 이런 말 해도 되나? 아싸리 호감이 가는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그 기억을 술로 사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술로 팔고 나면 이제 그 기억은 주은의 것이 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잊고 싶고 실은 흑역사 같은 것도 주은한테 팔 수 있는 거야. 아주 좋은 마케팅이야. 좋은데요. 하나 준 거야 아이템? 근데 다정한 창석은 또 이제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억을 팔아야겠다며 어릴 적 기억으로 막 동심이 묻어나는 훈훈한 해피엔딩의 기억을 팔고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그런 기억을 팔았으니까 주은은 창석에 대한 시를 써줍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게 전형적이진 않죠. 이런 게 영화적 자체라고 감안을 해주시고 네네. 그 주은의 눈으로 본 창석은 기다린다고 말함으로써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시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4명의 인물 중에 굳이 뽑자면 저는 이 주은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기억을 사는 주은. 그리고 진짜 이런 주은 같은 바텐더가 일하는 바에 너무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치. 뭔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너무 바텐더랑 친해지고 싶을 것 같은데. 떠오르는 곳 없나요? 서울 선배로서. 저야 뭐 맨날 그냥 어디 한밭집 가서 소주나 먹고 그러는데 뭐 모르죠. 나중에 네. 발견하면 서로한테 알려주게 합시다. 좋습니다. 여기 커뮤니티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그런 주은에게 멋진 시까지 선물 받은 창석은 이제 모든 이야기를 통과했어요. 그러고 서촌의 한 공중전화 박스 앞에 멈춰 섭니다. 다시? 이제 그게 위에 말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 이 네 번째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다시라는 말이 맞는 게 2번 나와요, 이 장면이. 결국은 멈춰서요. 그때 처음에 멈춰섰을 때는 전화를 걸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4명의 이야기가 다 듣고 나니까 네.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때 비로소 창석이 잃은 무언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4명 인물 모두 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창석도 표정이 되게 편치지만은 않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약간 뭔가 스토리가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음. 왜 그런 창석의 분위기가 어두웠는지 저는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것도 안 푸시나요? 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너무 최신 영화라 가지고. 맞아.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괜히 너무- 고소당할 수도 있고. 한국 영화 너무.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쵸. 그래서 이때 근데 관객들은 불안한 게 불안해지죠. 왜냐면 성화가 두고 간 청산가리가 청석이 손에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 영화를 확인하시면. 혹시 그 영화 관계자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관계자 아닙니다. 아, 자, 이렇게 영화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네. 사실 생략된 부분이 중간중간 있는데 정말 꿈같이 느껴지는 연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중간중간 창석이 잠들었다가 깨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약간 뭐 실험적인 그런 연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말로 갈수록 더 헷갈리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군에게 질문할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게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게 자체가 뭐 밀실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딱히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정말 오픈된 공간이긴 하지만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골목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걷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처음 여행 가는 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냐 뭐 이런 느낌인가? 그거랑 좀 달라? 그런 처음 만나는 공간이어도 되고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제외를 하는 걸로. 알고 갑자기 질문이 바뀌어서 미안해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사람이 없는 좀 한적한 곳에서 우연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난다. 원래 대답은 누구였는데요? 원래 대답은 원래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딴 곳에 혼자 우연히 가게 됐는데 무인도 같은? 뭐 그런 것이든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약간 그 멜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명적인 사람 그런 걸 만나보고 싶었는데 사전 설명이 부족했네요. 어, 그런 멜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저도 군대 후임 이제는 완전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만나지 그치. 못한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 딱 한 명 있거든요. 제 후임 중에 제가 이제 완전히 최고 참이고 완전 신림으로 생짜로 들어온 애가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장난을 친다고 뭐 이병장님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저도 장난을 친다고 걔를 밀었어요. 밀었는데 걔가 저희가 그 침대를 썼거든요. 침대에 허리를 부딪힌 거야. 너무 아파하고 괜찮냐 가지고 괜찮습니다 하고 다음날에 됐는데 등에 손바닥보다 훨씬 큰 만큼 멍이 들었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라라고 했더니 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군대 왜 그런 거 폭력 문제 되게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간부가 이병장님을 불러가지고 혼내고 뭐라 할 테니까 저 그냥 안 가고 참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저 살면서 어떤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되게 미안하고 너무 고마운 감정을 느꼈어가지고 걔를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만나면 다시 한 번 더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웠지. 진짜. 네. 원이병이었군요. 원씨인데
좀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너무 제 의도와 맞는 사람이네요.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페이스북 뒤져봐야겠네. 네, 저도 약간 저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저 자신에게 뭐 질문을 해보자면은 진짜 저는 장소도 말하면 그 주은과 창석이 되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바처럼 약간 어둡고 약간은 알락달락한 조명이 곳곳에 있어가는 그런 캐주얼한 바에서 진짜 스쳐간 인연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물론 사과도 하고 이분처럼. 그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창석이가 하는 이야기처럼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되게 20대 초반에는 뭔가 되게 이어져야 되는 줄 알고 되게 무슨 관계로 정의가 돼야 되는 줄만 알았죠. 솔직히 뭐 연락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냥 스쳐갔던 인연도 되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죠? 그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스쳐버리는 게 되게 아쉽고 안타깝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었나 뭐 어떤 인연과의 관계가 끝난 게 다 세상 끝난 것 마냥 너무 슬퍼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엉엉 운 적도 있는데 지금이라면 그런 짧은 인연도 막 그런 짧은 인연인 거를 자체로 이해를 하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되게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하고 싶은 대화를 좀 더 차분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뭐 낱낱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당시에는 때려 죽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쌓여야지만 맞아요.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많이 떠오르고 좋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인연도 지금의 나를 이루게 한 그런 사람이고 지금의 그런 사람에게 받은 영향이 나를 이루고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을 고민들을 하게 하면서 되게 같아 보이는 오래된 골목길이지만 걷는 사람이 달라졌듯이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잃고 무언가를 상실해가면서 늙어가잖아요. 그죠? 영화 초반에 미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별 수 없다고 죽거나 고장나는 거지. 그리고 이 여긴 바뀐 게 별로 없어서 다행이라고. 이 여기는 그 카페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늙고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도 바뀌는 게 없이 그대로인 것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이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시간을 잃은 여자 미영.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우리가 되게 듣고 들어도 또 기다려지는 이야기라는 이야기 자체라는 그런 담담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간결하게 잘 끝났네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닫을게요. 드르륵 탁. 이게 갑자기 끝이라고? 이 영화도 이렇게 끝이 나요. 아.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골목길을 이제 걸으면서 끝이 나거든요. 정말 꿈처럼. 저는 근데 이런 영화들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빈칸이 많아서. 영화에 빈 곳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좀 대입을 해보고. 왜냐면 그런 꽉 차 있는 영화들도 좋지만 좀 이런 약간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영화도 한번 보시길. 약간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정말 결말을 설명해주지 않고 끝나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티빙에서 확인하세요.